조선시대 최고의 예인으로 불리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왕족도 고승도 당대 최고의 학자도 그녀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죠.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신만의 삶을 개척한 그녀의 이름 황진이입니다. 오늘은 천민기생의 신분으로 태어나 조선 전체를 뒤흔든 황진이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황진이는 여성이라는 한계와 천민이라는 신분적 제약 속에서도 큰 꿈을 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여성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체적이고 호방한 성격을 지녔다고 전해지죠. 기생이라는 존재를 당시 사람들은 노류장화라고 불렀습니다. 길가의 버드나무 아래 피어난 꽃처럼 누구나 마음대로 꺾을 수 있다는 뜻이었죠. 주체성이 강했던 황진이가 이런 운명을 타고났으니 그녀의 내면이 얼마나 복잡했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어쩔 수 없이 기생의 길을 걷게 된 황진이었지만 그녀의 뛰어난 재능은 곧 개성을 넘어 조선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이름난 한 남자가 황진이를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벽계수라는 인물이었죠. 벽계수, 이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의 본명은 이종이었고 세종대왕의 증손자로 왕실의 일원이었습니다. 당시 한양에서 최고의 풍류를 즐기며 살았다고 자부하던 벽계수는 개성기생이 그렇게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직접 확인해 보겠다며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왕족인 벽계수가 기생 황진이를 바로 만날 수 있었을까요? 일반적인 기생이었다면 왕실 인물의 부름에 달려갔겠지만 황진이는 달랐습니다. 놀랍게도 황진이는 벽계수의 만남 요청을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이런 도도한 태도에 벽계수는 오히려 더욱 애가 타게 되었죠. 황진이가 어떻게 벽계수와의 만남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대부분의 기생들은 신데렐라 같은 삶을 꿈꿨을 겁니다. 하지만 황진이는 자신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남자에게 의지해서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은 스스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했던 것이죠. 천민기생인 황진이가 왕족 벽계수를 거절한다는 것은 원칙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황진이가 얼마나 자존심이 세고 주체적인 인물이었는지 알 수 있죠. 왕족의 부름을 거역당한 벽계수가 화를 내며 황진이를 강제로 끌고 오라고 명령해도 이상하지 않았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벽계수의 마음은 참으로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기생 황진이의 도도한 거절에 오히려 더 마음이 끌린 것이죠. 기품이 남달랐던 황진이는 기생이면서도 아무 남자나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황진이가 만남을 허락하는 기준이 있었는데요. 바로 풍류명사, 즉 진정한 풍류를 이해하는 이름난 선비여야 했습니다. 황진이는 자신만큼 뛰어난 예술성과 고결한 인품을 지닌 남자만이 자신을 단순한 기생이 아닌 예술인으로 바라봐주고 존중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인은 예인을 알아본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미 한 번 거절당한 벽계수는 어떻게 해야 황진이를 만날 수 있을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황진이를 만날 수 있는 계책이 있다며 조언을 해줍니다. 공께서는 거문고를 잘 타시니 황진이의 집 근처 누각에 올라 거문고를 연주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황진이가 나와서 그대를 보러 올 것입니다. 황진이가 좋아하는 이상형, 바로 풍류명사의 모습을 연기하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이 말을 전한 인물은 벽계수의 친구이자 황진이와 같은 기생 어머니를 둔 이달이라는 사람이었죠. 이달은 여기서 더 나아가 중요한 행동 지침을 알려줍니다. 황진이가 거문고 소리를 듣고 다가오는 순간 그녀를 본체만체하고 일어나 나귀를 타고 빠르게 떠나십시오. 황진이가 뒤를 따라올 것입니다. 만일 다리를 건널 때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일이 성사될 것입니다. 도도한 황진이에게는 도도한 태도로 맞서라는 전략이었죠.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밀당이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진 것이고 끝까지 참으면 황진이가 먼저 다가올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이달의 조언을 들은 벽개수는 곧바로 행동에 나섭니다. 황진이의 집 앞을 지나 누각에 올라 검은고를 연주하기 시작했죠. 아름다운 가락의 연주가 얼마나 계속되었을까요? 드디어 음악 소리를 들은 황진이가 집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벽개수는 그토록 보고 싶었던 황진이의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궁금하고 또 궁금했을 겁니다. 하지만 황진이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궁금증을 꾹 참고 못 본 척하며 일어나 나귀를 타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벽개수의 등 뒤에서 황진이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청산리 벽개수야, 수감을 자랑하지 마라. 일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가면 어떠하리. 같은 내용을 쉽게 풀어보자면 이런 뜻입니다. 벽개수야, 서둘러 간다고 잘난 척하지 마라. 지금 가면 기회는 한 번뿐이니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놀다 가면 어떻겠느냐. 뛰어난 비유와 깊은 뜻이 담긴 이 시는 황진이가 진정 배움이 있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이 시를 들은 벽개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일단 앞으로는 계속 가지만 눈은 이미 뒤를 향하고 있었을 겁니다. 머리로는 다리를 건널 때까지 뒤돌아보지 말라던 이달의 충고를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벽개수의 본능은 유혹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벽개수는 황진이의 얼굴을 한번 보기 위해 조금씩 고개를 돌리다가 그만 균형을 잃고 나귀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잔뜩 체면을 구긴 벽개수의 모습을 본 황진이는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풍류 명사가 아니라 단지 풍류를 즐기는 한량일 뿐이구나. 황진이는 벽개수가 진정한 풍류를 아는 고매한 선비가 아니라 그저 풍류를 쫓는 가벼운 한량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왕족 벽개수의 코를 납작하게 만든 황진이의 자존심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지던 어느 날 황진이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놀랍게도 한 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석류나무 유자였죠. 더도 덜도 아닌 딱 한 글자가 전부였습니다. 이 의문의 편지를 보낸 사람은 소세양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소세양은 중종 4년 과거에 합격해서 대제학, 이조판서, 좌찬성 등 높은 관직을 두루 역임한 학식과 능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소세양이 보낸 이 의문의 편지를 받아본 황진이는 곰곰이 생각에 잠기더니 붓을 들어 뭔가를 적기 시작합니다. 편지의 내용을 이해한 황진이가 답장을 쓴 것이죠. 황진이 역시 한 글자로 답합니다. 바로 고기 잡을 어자였습니다. 풍류를 아는 고수들끼리의 대화였기에 이해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소세양의 편지를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큰 선비 유, 어찌 없을 무, 놀유, 즉 큰 선비가 여기 있거늘 어찌 놀지 않겠는가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황진이가 답한 고기 잡을 어는 무슨 의미였을까요? 기생, 기, 스스로 자, 말씀 아니 불. 풀어보면 격이 높은 기생은 스스로 먼저 말을 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황진이의 자존심이 있는데 어찌 먼저 찾아가겠느냐는 것이죠. 당신이 찾아오시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 매우 고차원적인 오행시를 주고받은 셈입니다. 황진이는 조선 최고의 기생답게 아주 도도한 방식으로 소세양을 초대한 것이죠. 과거에 급제한 사람과 한 글자만으로 시를 짓고 대화를 나눴다는 것은 황진이의 학문도 매우 뛰어났음을 보여줍니다. 황진이의 경우는 일반 기생들이 가지고 있는 평범한 교양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형으로 꼽는 조건 중 하나가 바로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신과 대등하게 시를 주고받을 정도의 지적 수준이라니 소세양은 내심 이 여인은 보통 기생과는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황진이도 소세양과 주고받은 편지에서 느껴지는 시적 풍류에 흡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깊은 만남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이 만남에는 다른 속내가 숨어 있었습니다. 시간을 돌려 황진이를 만나기 전 소세양이 한양에서 친구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 기생과 30일을 함께 지내다가 헤어진다고 해도 그 뒤에는 조금도 마음에 두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 기간을 넘겨 하루라도 더 머문다면
자네들이 나를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좋네. 여색에 미혹되는 자는 남자가 아니다. 나는 황진이와 딱 30일만 함께 보내고 미련 없이 돌아오겠네. 자신을 사람도 아니라고 할 정도로 매우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호언장담을 한 것이죠. 남자들끼리 있으면 정말 이런 허풍이 많으니까요. 그렇게 황진이와 소세양이 함께 시간을 보낸 지 드디어 30일째가 되던 그날 밤, 개성의 달빛이 비추는 한 누각에 올라 두 사람은 이별을 나눕니다. 소세양의 곁에서 씁쓸히 잔을 기울이던 황진이는 촉촉이 젖은 눈으로 입을 엽니다. 달빛 어린 뜰에 오동잎 떨어지고 찬설이 맞은 들국화는 노랗게 물들었네. 아, 내일 아침 우리 서로 헤어진 뒤에는 사무치는 정이 푸른 물결처럼 끝없이 이어지리. 이 문장을 봤을 때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느낌이 오지 않나요? 배운 여자의 느낌, 씁쓸하고 쓸쓸하고 애잔한 감정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한 편의 작품이 8개 구절로 이루어지고 한 구절에 글자 수가 5개인 한시 형식을 오원시라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봐도 학자들도 감탄할 정도입니다. 이 문장에서 황진이는 멈추지 않는 물결처럼 서로를 향한 그리움이 영원할 것이라며 아쉬운 이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떠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담담하게 표현해서 더 슬픈 느낌입니다. 황진이의 시를 들은 소세양은 큰 결심을 하고 이런 말을 던집니다. 내가 사람이 아니다. 친구들 앞에서 30일만 보내겠다던 약속을 스스로 깨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사람 아니라고 불려도 상관없다는 듯이 말이죠. 그런데 황진이를 두고 소세양이 친구들과 내기를 했다는 사실, 황진이는 정말 몰랐을까요? 아마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런 엄청난 내기 이야기가 장안에 소문으로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별의 순간 황진이는 절절한 시로 소세양을 시험해 본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시에 무너진 소세양의 모습을 보며 황진이는 확신했을 겁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소세양은 내가 바라고 기다리던 진정한 짝이 아니라고요. 마성의 매력을 지닌 황진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황진이는 가파른 산을 오르고 또 오르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등산이 쉬웠을까요? 지금처럼 등산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등산복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복이 겹겹이 있으니 움직이기도 힘들었을 테고 길도 제대로 나 있지 않았을 겁니다. 기방에서 곱게 자란 기생 황진이가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 이 험준한 산을 오른 이유는 바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황진이가 만난 사람은 수십 년간 벽을 마주보고 수행했다고 알려진 살아있는 부처, 지족선사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절대 넘어가지 않는 사람을 유혹해보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13년 동안 벽을 보며 수행한 이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배우고 싶었던 걸까요? 기생으로 살아가는 화려한 삶이 지치고 허무했을 수도 있습니다. 황진이는 속세를 떠나서 30년 동안 벽을 보며 수행했다는 지족선사에게 불경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황진이는 깊은 산속 절에서 지족선사와 함께 불경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황진이가 속세를 훌쩍 떠나 불경을 공부하던 어느 날 황원역에 비가 쏟아집니다.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했던 걸까요? 황진이는 내리는 비를 흠뻑 맞으며 절마당을 천천히 걷습니다. 그런데 이때 법당 안에서 목탁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비에 젖은 옷이 살결에 달라붙어 은밀하게 보이자 지족선사가 흔들리는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 목탁을 두드린 것이죠. 아무리 목탁을 두드리고 경을 외워도 황진이의 매혹적인 모습은 지족선사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해가 지고 깜깜한 밤이 찾아왔지만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떠오르는 황진이의 황홀한 자태. 결국 지족선사는 어두운 틈을 타서 은근슬쩍 황진이를 찾아갑니다. 더 이상 욕망을 억누를 수 없었던 지족선사가 계율을 넘어버리고 만 것이죠. 송규라는 분이 쓴 성홍지수에 보면 황진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족선사가 30년을 면벽하여 수행했으나 내가 그의 지조를 꺾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황진이가 얼마나 매력적인 여성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남성들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황진이를 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 30년 면벽 수련한 지족선사는 파괴승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때 황진이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의도했든 타인에 의해서든 모두 무너졌으니 이것이 오히려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려 외로움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면서 황진이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어딜 가도 남자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구나. 마음을 편히 둘 곳이 이 세상에는 정녕 없는 것일까? 그러던 어느 날 말을 타고 길을 가던 황진이는 자신을 사로잡는 한 남자의 노래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노래소리를 들은 황진이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한양에 풍류객 이사종이 있어 당대의 절창이라고 하던데, 필시 이 사람일 것이다. 노래소리만 듣고 일면식도 없던 이사종이라는 인물임을 확신한 것이죠. 이사종은 왕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선전관이라는 관직을 역임하던 소리꾼이었습니다. 노래를 흥얼거리는 이사종에게 첫 귀에 반한 황진이는 곧바로 이사종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이사종을 바라보며 노래와 예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궁하면 짝죽이 척척 잘 맞았다고 합니다. 풍류를 논하는 이사종의 태도가 남다른 것은 물론이고 기생 황진이를 수준 높은 예인으로 존중해줬기 때문이죠. 드디어 황진이가 바람하지 않던 이상형에 가까운 풍류 명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황진이는 이사종을 집으로 초대해서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며칠 후 황진이는 이사종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건넵니다. 바로 계약 결혼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계약 결혼이라니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 이사종은 사실 이미 자식까지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기생은 정식 부인으로 인정받을 수도 없었죠. 언젠가 이사종이 황진이에게 질려서 소홀히 대학이라도 한다면 황진이는 그대로 버려진 연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황진이는 떠나고 싶을 때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계약 결혼을 제시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본인이 상처받지 않으려고 방어적으로 대처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종은 황진이의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황진이가 계약 결혼을 제안한 이틀 뒤 두 사람은 바로 살림을 차립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부의 정을 느끼며 평온하게 6년여가 지났을 무렵 약속한 기간이 다 되었습니다. 황진이가 이별을 고한 것이죠. 6년이라는 기한은 온전히 황진이의 마음이었던 셈입니다. 냉정하다면 냉정한 선택이었죠. 이때 이사종과 헤어진 뒤 남겼다고 알려져 있는 황진이의 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학교에서 한 번쯤 배웠던 그 유명한 작품이죠.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굽이굽이 펴리라. 짧지만 너무도 깊죠. 한 줄 한 줄마다 애틋함이 배어 있고 사람 마음이란 게 계절처럼 바람처럼 흘렀다 밀려왔다 하는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뜯어보면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변함없이 기다리겠다는 정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기한은 끝났다는 단호함도 함께 있어요. 자신이 먼저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의 마음. 그런 황진이었기에 이사종과의 6년도 미련 없이 끝낼 수 있었던 거겠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황진이의 삶에는 또 다른 인연이 다가옵니다. 바로 조선의 기생들 사이에서도 전설 같은 이야기로 내려오는 그 유명한 화담 서경덕과의 만남입니다. 서경덕은 말 그대로 당대 최고의 지성, 현량과에 청거되었지만 끝내 벼슬길을 마다하고 개성 송악산 자락에서 학문에만 몰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황진이의 폭풍 같은 삶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던 인물이죠. 어느 날 황진이는 세상에 어떤 위로도 느껴지지 않는 마음으로 서경덕을 찾아갑니다. 그는 이미 조선에서 모든 걸 내려놓은 선비로 알려진 인물이었고 황진이는 그런 서경덕에게서 삶의 의미를 얻고 싶었던 것일지 모릅니다. 황진이는 서경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는 가죽띠를 메고
여자는 비단띠를 맨다 하였습니다. 저 또한 학문의 뜻을 품어 띠를 메고 왔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가 게다가 자신보다 30살이나 어린 기생이 찾아왔다면 물러가라고 호통쳐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서경덕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를 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나누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날부터 황진이는 서경덕과 함께 글을 읽고 시를 짓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조용하지만 단단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황진이가 학문을 배우는 태도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글을 외우다가도 밤이 되면 스승 곁에 쪼르르 달라붙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분명 유혹이나 시험처럼 보였죠. 하지만 황진이가 진짜 알고 싶었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어떤 눈으로 보는가? 한량처럼 보는지, 풍류객처럼 보는지, 아니면 진짜 사람으로 보는지.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조선에서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바로 서경덕이죠. 황진이가 살결 드러나는 얇은 옷차림으로 곁에 누워도 서경덕은 코까지 골며 먼저 잠드는 사람, 심지어 황진이가 깨기 전에 일어나 아침밥까지 지어주는 사람. 그걸 본 황진이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누군가를 존경하게 됩니다. 남자로서가 아니라 스승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요. 서경덕은 천민기생이 아닌 뛰어난 재능을 가진 한 사람으로 황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황진이 생애 단 한 번 받은 대우였습니다. 황진이는 감동을 넘어 경외심을 느꼈고 결국 이렇게 말하죠. 스승님, 개성에는 뛰어난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박연폭포, 스승님, 그리고 저입니다. 장난스러우면서도 진심이 담긴 이 말에 서경덕은 그저 미소만 지었다고 하죠. 그렇게 둘은 10년을 함께합니다. 황진이는 생전 처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평온한 마음을 얻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늘 잔인한 법. 황진이가 마지막으로 의지했던 사람, 스승 서경덕은 노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황진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삶의 이유가 사라진 듯한 허무함이 밀려왔죠. 그리고 그녀는 결심합니다.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자. 그렇게 황진이는 서경덕이 생전에 시를 남겼던 곳, 조선 최고 명산 금강산을 향해 험한 길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녀의 발걸음은 이별도, 사랑도, 유혹도 아닌 오직 그리움 하나였습니다. 오늘은 기생 황진이의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